어디서 더러운 냄새가 나게 이런 사람이 명품관에 있어? 당장 나가!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백화점에 온 남루한 행색의 노부인에게 날선 모욕과 차가운 음료수가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노인을 비웃을 때 오직 진혁만이 노인의 앞을 끝까지 막아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혁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이 노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의 낡은 골목 끝, 반지 하나 다름없는 오래된 단칸방 안에서 낮은 알람 소리가 울렸어요. 30살 청년 진혁은 그 소리가 채 2번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벽 하나 사이로 잠든 동생이 깰까봐 진혁은 손을 뻗어 재빨리 알람을 껐습니다. 진혁은 소리나지 않게 몸을 일으켜 낡은 이불을 반듯하게 갰습니다. 이 낡은 집에서 남매가 함께 산 지도 벌써 여러 해였습니다. 이불을 반듯하게 개어 방 한쪽에 올려둔 진혁은 건너편에서 곤히 잠든 여동생 선미에게로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23살 선미는 새근새근 고른 숨을 내쉬며 자고 있었죠. 진혁은 이불 밖으로 살짝 나온 동생의 야윈 다리를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그러고는 밤새 딱딱하게 굳어버린 종아리를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방바닥에서 뻣뻣하게 얼어붙었던 다리가 오빠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동생이 혹시라도 깰까봐 손동작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이따금 방 안 온도가 너무 낮은 건 아닌지 손등을 뺨에 대어 확인하고 동생의 이불이 흘러내리지는 않았는지 몇 번이고 여며주었어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동생이었으니까요. 진혁은 잠든 동생의 귓가에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선미야. 오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 다시 걷게 해줄게. 꼭 그 한마디에는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도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는 오빠의 단단한 다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진혁에게는 늘 가슴에 품고 사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남기신 말씀이었죠. 진혁아, 선미를 잘 부탁한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늘 정직하게 살아라. 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힘들 때마다 진혁의 등을 붙잡아 세워주었습니다. 선미는 원래 밝고 활달한 아이였어요. 무용을 좋아해서 음악만 들려도 온몸을 나풀나풀 흔들며 웃던 소녀였죠. 진혁은 지금도 눈을 감으면 마루에서 팔을 활짝 펴고 빙그르르 돌던 어린 동생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환한 웃음은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학창시절 선미는 하굣길 횡단보도에서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쳤고 그날 이후로 두 다리로는 다시 설 수 없게 되었죠. 활짝 피어나던 꿈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그렇게 접히고 말았습니다. 진혁의 가슴에는 그날 이후로 뽑히지 않는 대못 하나가 박혔어요. 형편이 조금만 넉넉했더라면 더 크고 좋은 대학병원에서 꾸준히 정밀 재활 치료를 받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마음껏 시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진혁의 마음속에 깊은 한으로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잠든 동생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진혁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것을 몇 번이고 삼켜야 했어요. 방구석 서랍 위에는 매달 꼬박꼬박 날아오는 고지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밀린 월세와 동생의 재활 유지비, 굳어가는 다리를 붙잡기 위한 치료비,
숫자를 볼 때마다 진혁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워졌지만 그는 결코 주저앉지 않았어요. 오직 동생을 다시 걷게 하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텨왔으니까요. 진혁은 작은 밥상 위에 따뜻한 아침밥을 정갈하게 차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 쌀밥 한 공기와 계란말이, 그리고 동생이 좋아하는 콩자 반. 밥그릇 위에는 오빠 다녀올게. 밥 꼭 챙겨 먹으라고 삐뚤빼뚤 적은 쪽지를 살포시 올려두었죠. 그러고는 동생이 손을 뻗으면 닿을 자리에 밥상을 조심스럽게 놓아두었습니다. 백화점 지하 보안실 탈의실에 도착한 진혁은 사물함 문을 열고 곱게 개어둔 제복을 꺼냈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려진 보안요원 정장이었죠. 진혁은 매일 밤 동생이 잠든 뒤 이 제복을 다림질하는 일을 하루도 거른 적이 없었어요. 형편은 비록 초라했지만 남들 앞에 서는 옷차림만큼은 언제나 반듯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진혁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반듯하게 고쳐 맸습니다. 그리고 가슴팍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또박또박 달았어요. 명찰을 다는 그 짧은 순간 진혁의 표정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가난한 청년의 서러움과 시린 새벽의 슬픔이 거짓말처럼 스르르 지워지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는 이 거대한 백화점을 든든하게 지키는 신뢰의 방패가 새로 서 있었습니다. 진혁은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나지막이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오늘도 정직하게. 아버지가 그러셨잖아. 진혁은 어깨를 곧게 펴고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탈의실을 나섰습니다. 오전 10시 진혁은 눈부시게 번쩍이는 명품관 입구에 정자세로 섰습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허리를 곧게 편 채로요. 진혁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정중했어요. 오가는 손님 하나하나를 마치 제 부모와 동생을 대하듯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했으니까요. 그렇게 근무를 이어가던 오후였습니다. 진혁의 예리한 눈에 정문 쪽에서 쩔쩔매고 있는 한 어르신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휠체어 바퀴가 그만 문턱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계셨거든요. 어르신은 굳은 팔로 바퀴를 밀어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휠체어는 자꾸만 뒤로 미끄러질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진혁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휠체어라는 세 글자가 진혁의 가슴을 늘 먹먹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진혁은 어르신 앞에 허리를 깊이 숙여 눈높이를 맞추고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제가 안전하게 모실게요. 잠시만 저를 꼭 붙잡고 계세요. 진혁은 문턱에 걸린 바퀴를 두 손으로 가뿐히 들어 올린 뒤 휠체어를 안전하게 안쪽으로 밀어들였습니다. 그러고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엘리베이터 안까지 어르신을 정성껏 모셔다 드렸어요. 어르신이 몇 층으로 가시는지 여쭙고 버튼까지 손수 눌러드린 다음에야 진혁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정말 고마워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는 어르신을 향해 진혁은 그저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다시 로비로 돌아온 진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모든 손님을 여전히 제 가족처럼 정성껏 맞이하며 그 길고 긴 겨울 오후의 근무를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평온하던 오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미던 겨울 햇살이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잿빛 구름이 하늘을 무겁게 뒤덮었어요. 야속하게도 오후가 깊어지자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진눈깨비가 바람을 타고 백화점의 커다란 유리창을 사정없이 두들겼어요. 바로 그때
백화점의 커다란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문틈으로 찬 바람이 훅 밀려들었고 그 바람과 함께한 노부인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노부인은 얇은 검정색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목에 두른 목도리는 목덜미가 다 늘어나 색이 바랜 낡은 것이었죠. 눈을 맞으며 걸어온 탓인지 어깨와 머리 위에는 채 녹지 않은 눈송이가 하얗게 얹혀 있었습니다. 신발은 흠뻑 젖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물자국을 남겼어요. 노부인의 손에는 첨보따리 하나가 힘없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가는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매장 직원들과 손님들은 노부인의 남루한 행색과 젖은 신발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들어오기라도 한 듯 몇몇은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어떤 직원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옆 사람에게 무어라 속닥였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스쳤어요. 노부인을 향한 시선은 하나같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겨울 유리창에 서린 성애처럼 서늘하고 매몰찼죠. 노부인은 그 따가운 시선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아는 사람을 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의 의미를 노부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억울하다 항변하지도 서럽다 눈물 찢지도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는 오히려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 깊은 무게감 같은 것이 배어 있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졌는지 노부인은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던 노부인은 더는 걷기 힘들었는지 명품관 복도 한쪽 구석에 놓인 의자에 겨우 몸을 내려놓았어요. 의자에 앉는 그 짧은 순간에도 노부인은 나지막이 앓는 소리를 삼켰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저편에서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울리며 한 여성이 걸어왔습니다. 온몸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신상 코트를 걸쳤고 손에는 눈부신 보석이 박힌 가방을 들고 있었죠. 백화점에서도 최고 등급으로 대접받는 VIP 손님이었어요.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이 제 것인 양거만한 걸음으로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구석에 앉은 노부인을 발견한 순간 VIP 여성의 얼굴이 대번에 일그러졌어요.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본 듯 그녀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손으로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걸음을 멈춘 그녀는 노부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러고는 주위에 다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지저분하게 왜 저런 인간이 명품관에 앉아 있어? 백화점 이미지 다 흐리게. 요원들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날선 목소리가 명품관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오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노부인에게로 쏠렸어요. 노부인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노부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고는 최대한 공손하게 낮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미안합니다, 아가씨. 날이 너무 추워서 잠시 발 통증 때문에 숨만 고르고 가려 했습니다. 떨리지 않으려 애쓰는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도리어 VIP 여성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었어요. 그녀는 콧방귀를 뀌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내 비싼 명품 백이랑 옷에 그 더러운 냄새라도 배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어요. 노부인의 어깨가 조금씩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데도 VIP 여성은 멈추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 라떼 컵을 그녀는
노부인의 발치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얼음이 든 차가운 음료가 노부인의 젖은 신발 옆에서 출렁였어요. 다분히 의도된 조롱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관 한복판에서 그 모든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힐끔거리며 구경하거나 불편한 듯 슬그머니 자리를 피할 뿐이었죠. 몇몇은 스마트폰을 들어 그 장면을 몰래 찍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타까움보다 호기심이 앞서 있었어요. 노부인의 서러움은 그렇게 구경거리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바로 명품관 점장 동철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동철은 매장 안쪽 사무실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안색이 하얗게 질려 뛰어나왔어요. 연간 수억 원을 쓰는 최고 등급 VIP의 심기가 상했다는 것은 동철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마에는 벌써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넥타이는 급하게 뛰어오느라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었어요. VIP 여성 앞에 도착한 동철은 그 자리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그는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로 사죄를 쏟아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보안팀 관리에 큰 과실이 있었습니다.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 이렇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동철은 연신 굽신거리며 두 손을 싹싹 비볐어요. VIP 여성은 그런 동철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여전히 코를 틀어막고 인상만 잔뜩 찌푸리고 있었죠. 동철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VIP 앞에서 굽신거리던 동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철의 얼굴이 거짓말처럼 싹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비굴하게 웃던 입꼬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에서는 핏대가 곤두선 채 야수처럼 사나운 빛이 뿜어져 나왔거든요. 그 표정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복도 구석에 힘없이 앉아있던 초라한 노부인이었습니다. 동철의 눈에 노부인은 그저 눈엣 가시일 뿐이었어요. 백화점 매출에는 땡전 한 푼 보탬이 안 되면서 오히려 거물 고객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백해무익한 존재. 동철에게 이 명품관은 오직 돈으로만 사람의 등급이 갈리는 세상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코트를 걸친 손님은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할 왕이었고 낡은 점퍼 하나 걸친 노인은 빗자루로 쓸어내야 할 먼지에 지나지 않았죠. 동철의 머릿속에서 노부인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얼른 치워버려야 할 거추장스러운 짐짝일 뿐이었습니다. 동철은 성큼성큼 노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노부인이 손에 들고 있던 천보따리를 던져버렸어요.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충격에 헐거워진 매듭이 툭 풀어지며 보따리 안에 있던 물건들이 차디찬 대리석 바닥 위로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손수 챙겨온 듯한 떡 몇 줄이 바닥에 흩어졌고 손때가 꼬깃꼬깃 묻은 낡은 수첩이 저만치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노부인의 낡은 돋보기 안경이 바닥에 툭 떨어지며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한쪽 아래 금이 쩍 가버렸습니다. 노부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앙상한 손이 흩어진 물건들을 향해 힘없이 뻗어나갔지만 이미 떡과 수첩은 사람들의 발치까지 저만치 굴러가 버린 뒤였습니다. 노부인은 차마 다 줍지도 못하고 금이 간 돋보기만 떨리는 손으로 겨우 집어들었어요. 동철은 그런 노부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봐요, 노인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지저분한 걸 바리바리 싸들고 와.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짐 싸서 기어나가요. 냄새나서 손님들이 다 도망가잖아.
바로 그때였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느 힘없는 노인들처럼 울며 주저앉거나 벌벌 떨 줄 알았던 노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눈빛이 조금 전까지의 초라하고 지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 속에서 세상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서슬퍼런 칼날 같은 눈빛이 번뜩였거든요. 노부인은 그 예리한 눈으로 동철을 똑바로, 아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허공에서 노부인의 매서운 눈빛과 정면으로 마주친 순간 동철은 온몸이 관통당하는 듯한 서늘함을 느꼈어요. 저도 모르게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존재 앞에 선 것 같은 정체 모를 위압감이 그를 짓눌렀거든요. 분명 눈앞의 사람은 다해진 옷을 입은 초라한 노인일 뿐인데 그 눈빛에서만큼은 수십 년간 세상을 호령해 온 자만이 지닐 법한 서슬퍼런 기운이 뿜어져 나왔으니까요. 동철의 어깨가 자기도 모르게 움찔 떨렸고 다음 말이 목구멍에서 순간 콱 막혀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이내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한낱 거짓골 노인네 앞에서 자신이 겁을 집어먹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여긴 거죠. 애써 방금의 서늘함을 기분 탓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이 부끄러워 열등감에 사로잡힌 동철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야, 이 노인네가 어디서 눈을 그렇게 사납게 떠? 보안요원들 다 어디 갔어? 빨리 와서 이 여자 당장 끌어내지 못해. 동철은 노인을 직접 만지는 것조차 더럽다는 듯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저 멀리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주위에 둘러서 있던 매장 여직원들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어요. 개중에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노부인을 흘긋 바라보는 이도 있었지만 차마 한 발짝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점장의 서슬 퍼런 권력과 VIP 손님의 어마어마한 위세에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당장 제 밥줄이 위태로워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애꿎은 입술만 깨물며 일제히 시선을 피하고 무거운 침묵 속으로 숨어들 뿐이었죠. 그 침묵이야말로 노부인의 가슴을 가장 시리게 만드는 또 하나의 칼날이었습니다. 노부인은 흩어진 물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매서운 눈빛 속에 깊은 탄식을 꾹꾹 눌러 담았어요. 사람의 정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곳. 오직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사람의 값어치를 저울질하고 그 잣대로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짓밟는 이 공간에 썩어 빠진 현실을 노부인은 가슴 깊이 뼈저리게 새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조용히 순찰하고 있던 진혁의 귀에 심상치 않은 고성이 날카롭게 날아와 박혔습니다. 진혁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난 쪽을 향해 걸음을 서둘렀어요. 그리고 명품관 복도 모퉁이를 돌아선 순간 진혁의 두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우뚝 멈춰 섰습니다. 한 초라한 노부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물건들을 떨리는 손으로 겨우겨우 주워 담고 있었거든요. 점장과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 손님에게 연신 고개를 조아리면서요. 앙상한 손끝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금이 간 돋보기를 쥔 손등에는 시퍼런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 서러운 모습을 본 순간 진혁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바닥에 웅크린 노부인의 구분 등 위로 진혁의 눈앞에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뒷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진혁과 동생 선미를 먹여 살리겠다고 새벽부터 공사장 막노동판을 전전하던 아버지. 돈이 없고 뒷배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온 세상의 모진 멸시를 다 받아내면서도 그저
허리를 굽히고 또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 처량한 뒷모습이었어요. 진혁은 어릴 적 현장 소장에게 밀린 일당을 달라며 굽신거리던 아버지의 그 야윈 등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채 번쩍이는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진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늘 하던 말씀이 있었죠. 가난해도 절대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힘없는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이 되라던 그 말씀 말이에요. 돈 없고 배경 없다는 이유만으로 남들에게 짓밟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자 진혁의 가슴 저 깊은 곳에서 뜨거운 피눈물 같은 것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 않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세차게 뒤흔들었어요. 주먹을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지경이었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은 진혁에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돈과 권력을 무기로 힘없는 약자를 짓밟는 저 추악한 행태를 진혁은 도저히 두 눈 뜨고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에 나섰다가는 당장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따위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진 뒤였어요. 그저 저 어르신을 구해드려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뿐. 진혁은 앞뒤 잴 것도 없이 노부인을 향해 거침없이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진혁은 주저앉은 노부인의 앞을 자신의 넓은 어깨로 병풍처럼 든든하게 막아섰어요. 그러고는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자신의 한쪽 무릎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완전히 꿇었습니다. 백화점 한복판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말이죠. 대리석 바닥에 찬 기운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진혁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뜻밖의 광경에 저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힘없는 노인을 향해 제 발로 무릎을 꿇는 젊은 요원의 모습은 이 차가운 명품관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것이었으니까요. 진혁은 흙먼지가 묻은 노부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듯 꼭 쥐었어요. 그 손이 어찌나 차갑고 야위었는지 진혁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진혁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노부인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진혁은 자신이 입고 있던 재킷을 망설임 없이 벗어들었습니다. 백화점 로고가 반듯하게 박힌 매일 밤 정성껏 다림질하던 그 소중한 제복이었죠. 진혁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어요. 진혁은 그 재킷을 추위에 차갑게 식어버린 노부인의 마른 어깨 위에 살포시 덮어주었습니다. 아직 진혁의 체온이 남아 따뜻한 재킷이었죠. 그러고는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노부인을 다독였습니다. 어르신 많이 추우셨죠? 이제 안심하세요. 제가 어르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노부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화려한 곳에서 처음으로 건네받은 사람의 온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갑질 VIP 여성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한낱 말단 보안요원 따위가 감히 자신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여자는 성큼 다가와 진혁의 가슴팍을 손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뭐야? 일개 보안요원 놈이 어디서 감히 내 앞을 가로막아? 너 지금 내가 누군 줄이나 알고 이딴 행패를 부리는 거야? 나 이 백화점 최고 등급 VIP라고. 여자의 목소리는 명품관이 떠나가라 앙칼졌습니다. 그러고는 진혁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세상 가장 하찮은 벌레라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독서를 퍼부었어요. 내가 한 달에 여기서 쓰는 돈이 당신 같은 보안요원 평생 월급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
그런 주제에 어디서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쳐다봐. 날선 모욕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진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부인이 이 소란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실까봐 그 앞을 지키는 두 다리에 더욱 힘을 주었어요. 그때 점장 동철이 눈이 뒤집힌 채 진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 큰손 VIP의 기분이 완전히 상해 어마어마한 매출이 날아가 버릴까봐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철은 앞뒤 가리지 않고 진혁을 향해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진혁의 뺨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휘둘러 내리쳤어요. 찰싹하는 매서운 소리가 명품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혁의 왼쪽 뺨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부풀어 올랐고 터진 입술 끝에서는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화끈거리는 통증이 얼굴 전체로 번져나갔지만 진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앞이 잠시 아찔하게 흔들렸지만 진혁은 두 다리에 힘을 주어 끝까지 버텼어요. 여기서 자신이 고개를 숙이거나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뒤에 계신 노부인이 자기 때문이라며 더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진혁은 흐르는 피를 삼키면서도 끝내 고개를 꼿꼿이 든 채 노부인의 앞을 지켜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오직 뒤에 있는 어르신을 지켜야 한다는 굳은 결심만이 서려 있었죠. 지켜보던 사람들조차 그 처연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동철은 진혁의 가슴팍으로 손을 뻗었어요. 그러고는 진혁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보안요원 명찰을 우악스럽게 움켜쥐더니 단추가 뜯겨나가도록 거칠게 잡아떼어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너 이 자식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이 옷 벗고 꺼져. 명찰이 대리석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가 진혁의 귓가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슴에 달고 다니던 진혁의 자부심이자 밥줄이 그렇게 발밑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었어요. 저 명찰 하나에 동생 선미의 병원비가 걸려 있고 두 남매의 하루하루가 걸려 있다는 걸 진혁이 모를 리 없었죠. 당장 다음 달 치료비 걱정에 눈앞이 캄캄해질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진혁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했습니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라던 그리고 힘없는 사람 편에 서라던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지켜내고 있었으니까요. 설령 이 일로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진혁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진혁은 부어오른 뺨을 한 채로 여전히 노부인의 앞을 넓은 등으로 든든하게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값비싼 명품보다 눈부시고 당당했습니다. 진혁은 얼른 몸을 돌려 겁에 질린 채 떨고 있는 노부인 앞에 다시 무릎을 낮췄습니다. 진혁의 왼쪽 뺨은 시뻘겋게 부어올랐고 터진 입술 끝에서는 아직도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진혁은 그 피를 쓱 하고 소매로 아무렇지 않게 닦아냈습니다. 그러고는 노부인이 조금이라도 덜 놀라시도록 세상에서 가장 맑고 환한 미소를 애써 지어 보였어요. 어르신, 저는 정말 괜찮아요. 하나도 안 아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노부인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자기 때문에 뺨을 맞고 일자리까지 잃은 청년이 도리어 자신을 걱정하며 웃고 있었으니까요. 노부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진혁의 부어오른 뺨을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주변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했고 몇몇은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고개를 돌렸죠. 진혁은 그 모든 야유를
자신의 넓은 등으로 병풍처럼 막아섰습니다. 그러고는 노부인의 마르고 앙상한 팔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부축해 천천히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노부인이 다친 다리로 절뚝일 때마다 진혁은 걸음의 속도를 맞춰가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번쩍이는 샹들리에와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 명품관 복도를 두 사람은 천천히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진혁이 노부인을 모시고 간 곳은 백화점 한 구석에 자리한 직원 전용 휴게실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아도 이 백화점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곳이었죠. 진혁은 낡았지만 푹신한 소파에 노부인을 정중하게 앉혀드렸습니다. 노부인을 편안히 모신 진혁은 조용히 자신의 주머니를 뒤졌어요. 낡은 지갑 속에는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잔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오늘 저녁 동생 선미에게 먹일 영양제 값에 보태려고 진혁이 며칠을 아껴 소중하게 모아둔 돈이었죠. 밥을 굶어가며 버스 대신 두 정거장을 걸어가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진혁의 눈에는 추위에 떠는 노부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돈을 꺼내 들었어요. 진혁은 지갑 속 잔돈을 챙겨 휴게실 한쪽의 자판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하고 달콤한 율무차 한 잔을 뽑았어요. 자판기에서 종이컵이 떨어지고 뜨거운 차가 채워지는 짧은 순간에도 진혁은 자꾸만 노부인 쪽을 돌아보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진혁은 뜨거운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돌아와 아직도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노부인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거 따뜻할 때 얼른 한 모금 드세요. 이렇게 서러운 일을 당하셨을 땐 단계 좀 들어가야 놀란 마음이 가라앉거든요. 노부인은 따뜻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그 온기가 얼어붙은 손끝을 타고 가슴 깊은 곳까지 전해지자 노부인은 감격 어린 눈으로 진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하지 못할 수많은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토록 따뜻한 손길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 노부인은 그렇게 오래도록 진혁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노부인이 어느 정도 숨을 돌리고 마음을 진정하시자 진혁은 노부인을 부축해 백화점 정문 밖까지 배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문을 나선 순간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낮에 흩날리던 진눈깨비가 어느새 장대 같은 겨울비로 바뀌어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차가운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세차게 두들기는 소리가 마치 노부인의 서러운 마음을 대신 울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노부인은 어쩔 줄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어요. 이 빗속을 어떻게 헤쳐가야 하나 그 처량한 모습에 진혁의 가슴이 또 한 번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진혁은 무언가 결심한 듯 곧바로 몸을 돌려보안실 사물함을 향해 내달렸어요. 잠시 후 진혁은 사물함 속에 있던 낡은 우산 하나를 손에 들고 헐레벌떡 돌아왔습니다. 오래되어 조금 휘고 손잡이 색도 다 바랬지만 비 오는 날이면 진혁이 늘 챙겨 쓰던 단 하나뿐인 소중한 우산이었죠. 진혁은 그 우산을 활짝 펼쳐 노부인의 손에 꼭 쥐어드렸습니다. 노부인이 우산 손잡이를 잡는 순간 진혁은 손잡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노부인의 손을 한 번 더 감싸 꼭 여며주었어요. 그러고는 노부인이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도록 짐짓 밝은 목소리로 하얀 거짓말을 건넸어요. 어르신, 이 우산 가지고 가세요. 저는 우산 하나 더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요.
하지만 그것이 진혁이 가진 유일한 우산이라는 걸 노부인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노부인의 입술이 무어라 말하려는 듯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못했어요. 진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 고이 접어둔 10,000원짜리 지폐 3장을 조심스럽게 끄집어냈어요. 당장 내일 동생의 병원비와 자신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지만 진혁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 어르신을 안전하게 집까지 보내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진혁은 그 소중한 10,000원짜리 3장을 비바람에 거칠어진 노부인의 마른 손바닥 위에 꾹 쥐어드렸습니다. 그러고는 행여 그 돈이 다시 돌아올까봐 노부인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쥐었어요. 어르신, 날이 너무 춥고 빗길도 미끄러우니까 절대로 걸어가시면 안 돼요. 꼭 이 돈으로 안전하게 택시 타고 집까지 가셔야 합니다. 아셨죠? 진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노부인이 무어라 사양하려 했지만 진혁은 이미 거센 빗속으로 뛰어들어간 뒤였어요. 진혁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손을 번쩍 들어 지나가던 택시 한 대를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노부인이 빗물에 조금도 젖지 않도록 뒷좌석 문을 활짝 열고 다친 다리를 살펴가며 조심스럽게 노부인을 자리에 모셨어요. 어르신, 감기 드시니까 우산 꼭 챙겨 쓰고 들어가세요. 부디 몸 조심하시고요. 진혁은 그 말과 함께 택시 문을 살며시 닫아드렸습니다. 택시가 빗속을 가르며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진혁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빨간 미등이 빗물에 번져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된 뒤에야 진혁은 겨우 손을 내렸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30,000원을 아낌없이 건네고 하나뿐인 우산마저 내어준 진혁. 정작 자신은 우산 하나 없이 차디찬 겨울비를 온몸으로 고스란히 맞고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셔츠가 살갗에 축축하게 달라붙고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갔지만 이상하게도 진혁의 마음만은 따뜻하기만 했어요. 오늘 명찰을 잃고 뺨을 맞았어도 힘없는 사람 편에 설하던 아버지의 말씀 하나만은 지켜냈으니까요. 진혁은 텅 빈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빗속을 천천히 걸어 돌아섰습니다. 택시가 백화점 모퉁이를 느릿느릿 돌아 빗속에 서서 손을 흔들던 진혁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뒷좌석에 웅크리듯 앉아있던 노부인이 천천히 등을 펴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명품관 바닥에서 점장의 구두에 보따리를 걷어차이고 수십 명 앞에서 짐짝처럼 짓밟히던 그 무력한 노인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거대한 대기업을 이끌어온 여성 총수만이 풍길 수 있는 압도적인 위엄이 좁은 택시 안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진혁이 자신의 마른 손바닥에 꾹 쥐어준 10,000원짜리 지폐 3장과 낡은 우산을 품에서 꺼내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0원짜리 3장. 직장을 잃은 청년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그 돈이었죠. 조금 휘어진 낡은 우산. 하나밖에 없으면서도 하나 더 있다고 하얀 거짓말까지 해가며 건네준 그 우산이었습니다. 노부인은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건들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어요. 마디 굵은 손끝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얇디얇은 종이 한 장에 담긴 청년의 마음이 수조원의 자산을 가진 이 여자의 심장을 이토록 뜨겁게 뒤흔들고 있었으니까요. 노부인은 전면 미러로 자신을 힐끗 바라보는 택시기사를 향해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전 명품관에서 점장에게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사과를 건네던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었어요. 기사님, 세움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백미러 너머로 기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노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부인의 진짜 이름은 박영숙. 올해로 62. 수조원대 자산을 소유한 대한민국 10대 대기업 세움그룹의 총수이자 진혁이 오늘까지 몸 바쳐 지키던 바로 그 대형 백화점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습니다. 진혁이 명찰을 뜯기고 뺨을 맞아가면서 지켜낸 초라한 노부인이 바로 그 백화점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영숙은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연결되자 조금 전 백화점에서 보여주었던 무력한 노인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흘러나온 것은 수만 명의 운명을 한마디로 좌우하는 거물 총수의 낮고 엄숙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룹 감사팀장을 즉시 내 집무실로 소집해라. 그 한마디를 내려놓고 전화를 끄는 영숙은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겨울비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우산도 없이 비를 온몸에 맞으며 돌아서던 진혁의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영숙에게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금지옥엽으로 키운 외동딸 지은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평생을 밤낮 없이 기업을 일구느라 피땀을 흘려 살아온 영숙이었어요. 그런 영숙에게 딸 지은은 유일한 살아갈 이유이자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었죠. 그런데 최근 그 딸 지은이 영숙 앞에 무릎을 꿇고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집안의 어마어마한 재력과 배경을 철저히 숨긴 채 가난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바르고 정직한 영혼을 가진 남자라며 진혁이라는 이름의 청년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요. 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깊은 고뇌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딸이 사랑한다는 그 청년이 혹시라도 돈을 노린 가식적인 사기꾼은 아닌지, 위기의 순간에 비겁하게 돌아서는 집안은 아닌지, 하나뿐인 딸이 잘못된 사람에게 속아 평생을 눈물 흘리며 살까봐 영숙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특히 영숙의 가슴을 가장 시리게 파고드는 것은 딸에 대한 깊은 미안함이었습니다. 평생 홀로 거대 기업을 이끄느라 밤낮 없이 일에만 파묻혀 살았던 탓에 딸 지은이 자라는 모습을 곁에서 따뜻하게 지켜봐 주지 못했거든요. 졸업식 날 객석에 앉아주지 못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딸이 아플 때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한 밤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어린 지은이 엄마 손을 잡고 싶어 울던 밤에도 영숙은 회의실 뿔 아래서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그런 탓에 그저 온순하고 착하게만 자란 딸아이가 냉혹한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덜컥 상처라도 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영숙의 가슴 한구석에 뽑히지 않는 한으로 맺혀 있었습니다. 결국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예비사위가 될 청년의 진짜 됨됨이를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화려한 명품 정장 대신 시장통에서 산 얇은 점퍼를 걸치고 다 늘어난 낡은 목도리를 둘렀어요. 시골 장터에서나 볼 법한 첨보다리 하나를 들고 한평생 쌓아 올린 모든 위엄을 벗어 던진 채 초라한 행색의 노부인으로 자맹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진혁이 보안요원으로 일하는 자신의 백화점 명품관 한복판에 스스로 짓밟힐 줄 알면서 두 발로 걸어 들어갔던 거예요. 오직 딸의 평생을 맡길 청년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밑바닥에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숙은 자신의 두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진혁은 자신이 바닥에 쓰러져 짓밟힐 때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뺨을 맞아 피가 흐르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명찰이 뜯겨나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기꺼이 내어주고 하나뿐인 우산까지 쥐어주고도 미안해하지 말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영혼이었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이가 남자를 제대로 보았구나. 돈보다 빛나는 훌륭하게 자란 보석 같은 청년이야. 영숙은 10,000원짜리 3장을 가슴팍에 꼭 안으며 나직이 덧붙였어요. 내 딸을 맡겨도 되겠다. 딸 지은에게 미안했던 세월의 빚이 이 순간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영숙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안도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명품관에서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행색만 보고 자신의 보따리를 발로 걷어차고 허리를 숙인 노인에게 나가라며 고함을 지르던 점장의 추악한 얼굴, 그리고 내가 누군 줄 아냐며 행패 부린 VIP 여성의 거만한 모습이 영숙의 눈앞에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영숙의 입술이 실처럼 얇게 다물어졌고 그 눈동자 속에는 대기업 총수만이 뿜어낼 수 있는 서슬퍼런 살기가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평소처럼 새벽에 눈을 떠 제복을 다림질하고 어김없이 백화점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보안실에 도착한 진혁을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동료의 인사가 아니었어요. 차갑게 닫힌 인사과 사무실 문 앞에 진혁의 이름이 적힌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거든요. 명품관 점장 동철이 이미 손을 써놓은 뒤였습니다. 동철은 어젯밤 총괄 본부장에게 달려가 진혁을 매장 소락 및 고객 폭언으로 전면 허위 보고를 해버렸거든요. 실제로는 진혁이 노부인을 지키다 일방적으로 뺨을 맞은 것이었지만 보고서에는 진혁이 VIP 고객에게 폭언을 하고 매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적혀 있었어요. 사실과는 정반대인 뒤집어쓴 누명이었습니다. 인사과 직원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징계하고 서류를 내밀며 제복과 명찰을 반납하라고 통보했어요. 진혁은 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이미 결정이 내려진 뒤였습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3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입었던 정든 제복의 단추를 하나하나 풀었어요. 텅 빈 사물함을 정리하던 진혁의 손이 구석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물함 한 구석에 오래전 붙여둔 작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휠체어를 탄 여동생 선미와 나란히 서서 찍은 가장자리가 다 다른 낡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선미는 오빠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떼어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사물함 앞에서 입술을 잔뜩 깨문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악독한 점장 동철의 칼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동철은 보안업계 통합 게시판에 진혁의 이름을 올려 블랙리스트 문제 보안원으로 등록해버렸거든요. 이건 사실상 이 업계에서 진혁을 영원히 매장시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뒤로 진혁의 나날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다른 백화점이나 대형 빌딩 보안직에 이력서를 넣고 또 넣었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어김없이 한 통의 문자가 날아왔어요.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자 앞에서 진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어야 했습니다. 5번, 6번, 7번 같은 절망이 반복될수록 진혁의 어깨는 조금씩 더 깊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원무과에서 한 장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연체된 치료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선미의 재활 치료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예고장이었어요. 진혁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었죠. 치료가 한 달만 끊겨도 지금까지 조금씩 풀어놓은 관절이 다시 굳어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선미의 다리가 영영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요. 다시 걷게 해주겠다던 오빠의 약속이 이대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공포가 진혁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뱅킹 화면을 열었어요.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는 7,400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생 영양제는커녕 내일 끼니도 장담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진혁은 보일러조차 켜지 못하는 차가운 방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주먹으로 바닥을 세차게 내리쳤어요. 주먹마디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주먹의 통증보다 가슴을 지니기는 미안함이 수천 배는 더 아팠으니까요. 진혁은 이를 꽉 깨물었지만 끝내 참지 못한 뜨거운 눈물이 턱을 타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쪽에서 쇠구슬이 구르는 듯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휠체어 바퀴 소리였습니다. 여동생 선미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휠체어를 굴려 오빠의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선미는 오빠의 울음을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선미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오빠, 나 때문에 오빠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선미는 휠체어 위에서 몸을 기울여 오빠의 피가 묻은 거친 손을 떨리는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23살 여동생의 작은 어깨가 억누르지 못한 흐느낌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진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선미야. 절대 내 탓이 아니야. 아버지가 그러셨잖아.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길은 있다고. 오빠가 어떻게든 꼭 지켜낼게. 입술을 피가 날 때까지 깨물면서도 진혁은 끝내 동생 앞에서만큼은 무너지지 않으려 버텼어요. 하지만 차가운 방바닥 위에서 서로를 붙잡고 우는 두 남매의 모습은 이 세상 어떤 말로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처연하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세움그룹 본사 최상층. 묵직한 원목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두 손으로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명품관 점장 동철에 대한 내사 결과 과거 매장 입점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아온 정황이 포착되었고 감사팀이 비밀리에 추가 증거를 확보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영숙은 입술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차갑고도 고요한 눈빛으로 다음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다음 장을 넘기며 이어보고했어요. 그날 회장님께 음료를 던진 VIP 여성의 신원이 확인되었는데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세움건설의 자재를 전적으로 납품하는 하청업체 한성기업 대표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움그룹의 돈으로 먹고 사는 하청업체 집안에서 백화점 진짜 주인의 보따리를 발로 차고 예비사위의 뺨을 때린 거였죠. 보고가 끝나자 회장실에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영숙은 입꼬리에 차갑고도 희미한 미소를 떠올렸어요. 하청업체 사장 딸이 내 백화점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내 사위의 뺨을 때렸다라. 그 한마디가 조용한 회장실의 공기를 얼음장처럼 얼려버렸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겨울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비에 젖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감사팀 전원 가동해라. 점장놈의 비리 증거 빈틈없이 완벽하게 확보하고 한성기업 납품 단가 조작과 세금 탈루 정황도 샅샅이 털어서 준비해 놓고 비서실장은 허리를 깊이 숙이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르는 진혁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백화점 동료 보안 요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디라도 추천을 받아볼까 해서였죠. 하지만 첫 번째 동료는 전화를 받자마자 한마디 없이 뚝 끊어버렸고 두 번째 동료는 아예 신호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 마찬가지였어요. 점장의 눈치를 보느라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과 엮이면 자기들까지 불이익을 당할까봐 한때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서로의 사정을 털어놓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진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던 그 손들이 이제는 전화기 너머에서 차갑게 끊기는 신호음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아무도 받지 않는 전화기를 쥔 채 어둠이 내린 단칸방에서 혼자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세상 어디에도 자신의 편은 없다는 것을 진혁은 이 어둠 속에서 가장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누명 한 장의 직장을 잃고 업계에서 매장당하고 동생의 치료마저 끊길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사실 진혁에게는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지은이었어요. 지은은 진혁에게 여동생 선미의 막대한 병원비가 있다는 것도 당장 내일 월세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하다는 것도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은은 오직 진혁의 굳건하고 바른 인성 하나만을 보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며 결혼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혁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씨 곱고 착한 지은이 자신 같은 가난뱅이와 엮여 평생을 돈 걱정에 쪼들리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결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혁은 지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깊은 마음을 가슴속에 꾹꾹 눌러 묻은 채 지은의 프로포즈를 몇 번이고 거절해 왔습니다. 그래도 지은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혁이 아무리 모질게 돌아서도 지은은 늘 밤늦은 시간에 진혁의 낡은 단칸방 앞 골목길을 찾아왔습니다. 직접 만든 따뜻한 반찬통을 현관 앞에 놓아두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돌아서곤 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인 날에는 식지 않도록 수건으로 꽁꽁 감싸왔고 김밥을 만든 날에는 진혁이 좋아하는 참치를 듬뿍 넣었죠. 때로는 골목 끝에 서서 불이 꺼진 진혁의 방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돌아가기도 했죠. 그것이 지은이 진혁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장마저 잃고 업계에서 매장당하고 통장에 7,400원밖에 남지 않은 진혁에게 지은은 더 이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으로 끌어내려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진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천사 같은 여자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될 수는 없다고, 오늘 반드시 끝을 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어김없이 비가 내리는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어둑한 골목 저편에서 품에 무언가를 소중히 안은 채 종종 걸음으로 다가오는 지은의 모습이 보였어요. 비에 젖지 않게 우산 속에 꼭 감싸 안은 것은 퇴근길에 진혁이 좋아하는 따뜻한 호떡을 사온 봉지였습니다.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진혁에게 그 호떡 봉지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진혁은 지은을 향해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이를 악물고 참아내며 지은이 건네는 따뜻한 호떡 봉지를 거칠게 손으로 밀쳐냈어요.
봉지가 축축한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안에 호떡이 진흙탕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빗물과 흙이 뒤섞여 호떡이 짓밟히듯 물러지는 모습을 지은이 커다랗게 뜬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혁이 가장 좋아한다고 손을 호흡을며 사온 그 호떡이 차가운 빗물에 젖어 진흙탕 속에서 형체도 없이 뭉개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이 그렇게 짓밟히는 것 같았어요. 지은 씨,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나 앞날이 깜깜한 놈이라고. 진혁은 자신이 백화점에서 잘렸다는 것, 이번 달 말에 동생 병원비는커녕 월세도 밀려 곧 쫓겨나게 생겼다는 것을 일부러 가장 잔인한 말투로 쏟아냈어요. 지은의 커다란 눈망울을 차마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피가 날 만큼 꽉 쥐며 애써 세상에서 가장 흉포하고 싸늘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진혁에게는 뺨을 맞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아팠지만요. 나 같은 가난뱅이 옆에서 지은 씨 아까운 청춘까지 다 망치고 싶어. 제발 내 인생에서 썩 꺼져요. 그 독한 말이 빗속 골목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에 짓밟힌 호떡을 내려다보던 지은의 눈에서 빗물과 뒤섞인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하지만 지은은 울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혁의 가슴팍을 향해 돌진하듯 다가가 원망과 간절함이 뒤섞인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펑펑 내리쳤어요. 돈이 없는 게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자기는 당신의 그 정직하고 단단한 마음 하나만 보고 인생을 다 걸겠다는 거라고, 왜 자꾸 밀어내느냐고. 지은은 골목이 떠나가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당신 마음 하나 보고 인생 다 걸겠다는데 왜 날 밀어내. 지은의 울부짖음이 비 내리는 골목을 떠나갈 듯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은 진혁의 목을 두 팔로 끌어안고 지독하게 매달렸어요. 비에 젖은 지은의 온몸이 진혁의 품에 닿는 순간 진혁의 눈에도 참을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이 천사 같은 여자를 지키려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잔인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혁은 눈물을 삼키며 자신의 목을 감싼 지은의 팔을 한쪽씩 잡아 뿌리쳤습니다. 힘을 잃은 지은의 몸이 차가운 빗속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래도 지은은 진혁의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진혁은 이를 악물고 그 손마저 떼어냈습니다. 비에 젖어 축 늘어진 지은의 손가락이 진혁의 바지를 스치며 미끄러져 내렸어요. 그 손이 허공을 잡는 모습이 진혁의 심장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단 한마디만을 내뱉은 진혁은 지은을 내팽개치듯 남겨둔 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골목을 빠져나가는 진혁의 등 뒤로 지은의 오열이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따라왔습니다. 진혁은 걸으면서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을 마침내 쏟아냈어요. 두 손으로 가슴을 쥐어짜며 소리 없이 처절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혁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 곁에서 영원히 사라져주는 것뿐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내쳐야 했던 진혁의 등이 빗속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밤새 비를 맞은 지은은 고열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이불 속에 알아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사과처럼 벌겋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진땀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죠. 하지만 지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자신의 몸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침대 곁에 앉은 어머니 영숙의 손을 꼭 잡고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엄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대. 이번 주말 상견례 자리에 엄마가 꼭 나와서 그 사람 좀 살려줘.
제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오직 진영만을 걱정하는 딸의 모습에 영숙은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가 저렇게까지 목숨 걸고 사랑하는 청년이라면 그 진심을 꼭 지켜줘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영숙은 고열에 달아오른 딸의 이마를 손등으로 짚어주며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은아, 걱정하지 말고 얼른 나아야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 장한 청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말 상견례에 꼭 데리고 나오렴. 딸을 다정하게 안심시켜준 영숙은 이불을 여며주고 조용히 방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복도에 나서자마자 영숙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선이 현관 옆에 세워둔 진혁의 낡은 우산 위에 멈추었거든요. 살이 조금 휘고 손잡이 색이 다 바랜 그 우산. 자기 것이 하나뿐이면서도 하나 더 있다고 하얀 거짓말을 하며 건네준 그 우산이었죠. 영숙은 그 우산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감히 내 딸을 비맞으며 울게 하고 저 보석 같은 사위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어? 영숙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를 울린 자들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차갑고도 매서운 결심이 영숙의 두 눈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어머니가 움직일 차례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혁이 차갑게 돌아선 뒤로도 지은은 진혁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진혁의 단칸방 앞까지 찾아온 지은은 낡은 문틀을 두 손으로 붙잡은 채 눈물로 사정했습니다. 진혁 씨, 헤어지더라도 좋아. 다 좋으니까 딱 한 번만 우리 엄마 얼굴만이라도 한번 마주하고 제대로 인사해줘. 제발 부탁이야. 진혁은 문 안쪽에서 이를 악물고 서 있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목소리가 떨려 마음이 다 들킬 것 같았으니까요. 지은은 한참을 기다렸지만 끝내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자 울먹이며 고개를 떨군 채 골목길을 돌아섰습니다. 지은이 사라진 뒤 방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쇠구슬이 구르는 듯한 휠체어 바퀴 소리였습니다. 여동생 선미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바퀴를 굴려 오빠의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선미는 방금 문 너머로 들려온 지은의 울음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선미는 진혁의 앞에 멈춰서서 한참을 말없이 오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사고로 다리를 다친 뒤 선미는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살았거든요. 외출도 잘 안 하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이 좁은 단칸방에 외롭게 갇혀 지내던 자신에게 아무 조건 없이 찾아와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다고. 하루도 빠짐없이 놀러와서 함께 웃고 울어주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단짝 친구가 되어준 사람. 그게 바로 지은 언니였다고요. 오빠, 지은 언니가 나한테 오빠 이야기할 때 눈이 제일 예쁘게 빛났어. 그렇게 착한 언니를 이렇게 피눈물 흘리게 보내면 오빠 평생 후회해. 마지막 예의라도 지키러 가줘, 오빠. 선미는 오빠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쥐며 눈물을 흘렸어요. 23살 여동생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동생의 눈물과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연인의 애절한 울부짖음. 그 두 사람의 진심이 진혁의 가슴에 동시에 꽂히자 진혁은 끝내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결심했습니다. 지은의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솔직하게 사죄드린 뒤 깨끗이 물러나겠다고요. 운명의 상견례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혁은 동생 선미가 오빠의 마지막 걸음을 위해
시장에서 사다 준 정장을 꺼내 들었어요. 가장 저렴한 맞춤 정장이었지만 진혁에게는 동생의 마음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옷이었죠. 선미가 용돈을 아끼고 아껴 모은 돈으로 사온 거라는 걸 진혁은 알고 있었거든요. 진혁은 다리미를 들고 정장의 주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펴나갔어요. 다림질을 하는 내내 눈에서 뜨거운 것이 떨어져 정장 위에 자국을 남겼지만 진혁은 소매로 얼른 눈물을 닦아내고 그 자국까지 다시 빳빳하게 다려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진혁은 어울리지 않는 정장 속의 자신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오늘이 지은을 만나는 정말 마지막 순간이 될 거라고 진혁은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지은의 부모님께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비참한 처지인지를 솔직하게 사죄드리고 지은의 앞길에서 깨끗이 물러나겠다는 무거운 각오였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진혁의 등 뒤에서 선미가 휠체어에 앉아 말없이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동생의 간절한 마음을 등으로 느끼며 진혁은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번화가 한복판의 유서 깊은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번쩍거렸고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가난한 청년에게는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공간이었죠. 진혁이 알고 있는 지은은 자신처럼 평범한 집안의 소박하고 착한 여자였거든요. 그런 지은의 가족이 왜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잡은 건지 진혁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진혁의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진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지은의 손에 이끌려 조용하고 묵직한 분위기의 상견례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자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차 향기가 진혁의 코끝을 감쌌어요. 그리고 방 안상석에 한 중년 여성이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단아한 명품 정장을 입고 최고급 주얼리를 착용한 그 여성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묵직한 무게감이 풍겨 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이 방의 공기마저 그 여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진혁은 감히 고개를 들 엄두조차 나지 않았어요. 진혁은 테이블 앞에 서서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여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강진혁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굵게 떨려 나왔습니다. 그 뒤에 이어야 할 사죄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한마디도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떨림이 목을 꽉 죄고 있었거든요. 그때 옆에 서 있던 지은이 진혁의 차갑게 얼어붙은 손을 두 손으로 꼭 쥐며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진혁 씨, 이제 고개 들고 우리 어머니 얼굴 한번 뵈야지. 진혁은 간신히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을 들어 올렸어요. 흐릿한 시야 너머로 상석에 앉은 중년 여성의 얼굴이 서서히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자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린 그 얼굴을 진혁은 떨리는 눈으로 똑바로 마주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혁의 두 눈이 터질 듯이 크게 확장되었어요. 심장이 턱하고 막히며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도 내쉬는 것도 잊어버린 채 진혁은 제자리에 박제된 듯 돌처럼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그 여성은 다름 아닌 며칠 전 백화점 명품관 바닥에서 자신이 온몸으로 지켜냈던 그 초라한 행색의 노부인이었습니다. 뺨을 맞아가면서 무릎을 꿇고 앞을 막아선 그 노부인. 하지만 그때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이 여성은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달랐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는 건지
진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진혁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여성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진혁을 향해 조용히 걸어왔어요. 그 발걸음이 다가올 때마다 진혁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여성은 진혁 앞에 멈춰서더니 품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진혁에게 정중히 건넸어요. 진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떨리는 손에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 위에 또렷하게 새겨진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세움그룹 회장 박영숙. 진혁의 두 눈이 다시 한번 터질 듯이 커졌습니다. 세움그룹이라면 자신이 3년간 몸바쳐 지키던 바로 그 백화점의 주인이었거든요. 자신이 뺨을 맞아가며 명품관 바닥에서 지켜낸 그 초라한 노부인이 이 백화점을 소유한 대한민국 10대 대기업의 총수였다니. 명함을 쥔 진혁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영숙은 진혁의 거친 손을 감싸 쥔 채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하나뿐인 딸 지은을 위해 큰 신뢰인 줄 알면서도 됨됨이를 시험하는 못난 자맹을 감행했다며 부디 용서해 달라고요. 수조원의 재산과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 총수가 가난한 청년 앞에서 먼저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제야 진혁은 깨달았어요. 평범한 집안의 착하고 소박한 여자라고만 알았던 지은이 이 거대한 대기업 총수의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을요. 자신의 집안 배경을 철저히 숨긴 채 오직 가난한 청년의 인성만을 보고 인생을 걸겠다며 매달렸던 거였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혁의 곁으로 다가와 며칠 전 점장에게 맞아 아직도 누렇게 멍이 남은 진혁의 뺨을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쥐었어요. 마치 자식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한없이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죠. 영숙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몹쓸 점장에게 뺨을 맞아가면서도 존엄을 지켜주고 전 재산을 쥐어주다니. 우린 정말 천만금의 복을 받았어. 영숙은 진혁을 끌어안았어요.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바르게 자란 이 청년이 하나뿐인 딸의 평생을 맡길 사람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어머니의 포옹이었습니다. 상견례 룸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지은도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두 사람의 곁으로 달려와 함께 안겼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와 함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싱글벙글 웃음소리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백화점 명품관 점장 동철과 그날의 갑질 VIP 여성이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영숙이 감사팀의 비리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지자마자 두 사람을 단번에 처단하기 위해 쳐놓은 덫이었어요. 귀한 식사 자리에 초대하겠다며 미끼를 던졌고 두 아기는 그것을 출세와 이권의 기회로 덥석 물어버린 거죠. 제 발로 덫속에 걸어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직접적인 식사 초대라니. 동철은 거대한 화환을, VIP 여성은 눈이 번쩍일 만큼 값비싼 명품 선물을 양팔에 가득 안고 눈에 들기 위해 온갖 아부를 준비한 채 자신만만하게 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이번 기회에 회장님 눈에 확실히 들어야겠다는 야심이 두 사람의 눈에서 번들번들 빛나고 있었죠. 그런데 고개를 숙이며 방 안으로 발을 디딘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추었습니다. 자리에 단정하게 앉아있는 진혁을 발견한 거예요. 며칠 전 자신들이 명찰을 뜯고 뺨을 때려 내쫓아버린 바로 그 보안 요원이었죠. 점장 동철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회장님 앞이라는 것도 깡그리 잊어버린 채 진혁을 손가락질하며 룸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 있느냐. 당장 안 나가냐며요. 아니, 강진혁. 당장 꺼져. 이 자리가 어떤 자린데. VIP 여성도 질세라 영숙 앞으로 기어가듯 무릎을 꿇으며 이 보안 요원은 며칠 전 문제를 일으켜 쫓겨난 악질 요원이라며 아부와 무고를 동시에 쏟아냈어요. 회장님의 귀한 식사 자리를 망치려고 들어온 게 분명하다며 자신이 직접 당장 끌어내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기까지 했죠. 룸 안의 공기가 단 1초 만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동결되었습니다. 영숙은 들고 있던 닭이 찻잔을 탁자 위에 탕 소리가 울릴 만큼 세게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에 방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조금 전까지 따뜻한 어머니의 미소를 짓고 있던 그 얼굴이 거짓말처럼 싹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해 온 거물 총수만이 뿜어낼 수 있는 서슬퍼런 카리스마가 온 방을 짓눌렀어요. 동철과 VIP 여성은 그 압도적인 기세에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만방자한 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영숙의 호통이 추상같이 내리꽂혔습니다. 동철과 VIP 여성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내 놈들이 더럽다고 발로 차버린 그 천보따리의 주인이 바로 나, 박영숙이다. 그 한마디에 동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한 글자도 내뱉지 못했어요. VIP 여성의 다리에서 힘이 스르르 빠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들이 발로 걷어차고 나가라며 조롱했던 그 초라한 노부인이 이 백화점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거죠. 영숙은 두 사람을 얼음장보다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에 서슬퍼런 살기를 실어 말했습니다. 이 귀한 상견례 자리는 사람 귀한 줄 알고 내 목숨을 지켜준 내 사위 강진혁을 위해 내가 마련한 자리다. 내 놈들이 감히 누구의 뺨을 때리고 누구를 해고하느냐. 내 사위라는 말에 동철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자신이 뺨을 때리고 명찰을 뜯어 내동댕이 친 그 말단 보안 요원이 이 백화점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박영숙 회장의 사위였다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숙의 손짓 한 번에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세움그룹 감사팀과 건장한 경호원들이 일제히 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동철은 그동안 저질러온 매장 입점 뒷돈거래와 횡령의 증거가 낱낱이 밝혀진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양팔이 꺾인 채 포박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회장님 앞에서 출세를 꿈꾸며 싱글벙글 웃던 그 얼굴이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된 채 처참한 비명을 지르며 질질 끌려나가고 있었어요. 들고 온 화환과 명품 선물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아무도 그것을 주워주지 않았습니다. 이어 영숙은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VIP 여성을 향해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눈빛은 한겨울 얼어붙은 호수보다도 더 차가웠어요. 영숙은 한성기업의 납품단가 조작과 세금 탈루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오늘부로 세움그룹과의 모든 하청 계약을 전면 해지하겠다고요. 내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내 백화점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내 사위의 뺨을 때려 그 값을 치르게 해주마.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VIP 여성의 눈에서 핏줄이 터질 듯한 공포가 서렸어요. 한순간에 집안 전체가 폭삭 망하게 된 거예요. 여자는 미친 듯이 영숙의 발 앞으로 기어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그러고는 진혁의 바짓가랑이까지 매달리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목이 터져라 후회의 오열을 쏟아냈죠.
며칠 전 백화점에서 노부인에게 아이스 라떼를 던지며 조롱하던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은 자기 발밑에 엎드려 빌고 있는 초라한 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경호원들이 그 손을 차갑게 떼어내고 VIP 여성을 들어 올리듯 끌어냈습니다. 그 뒤로 룸문이 닫히자 후회의 비명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진혁은 그 모든 광경을 자리에 앉은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에서는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건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백화점 바닥에서 짓밟힐 때부터, 뺨을 맞고 명찰을 뜯길 때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 세상에서 매장당할 때부터 통장에 7,400원밖에 없던 그 차가운 방바닥의 밤부터 깊고 깊이 맺혔던 한이 마침내 따뜻한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어요. 옆에서 진혁의 손을 꼭 쥐고 있던 지은의 눈에서도 같은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겨울은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장에서의 통쾌한 단죄가 끝난 뒤 진혁의 삶에는 기적 같은 봄날의 변화가 폭포수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영숙이 한 일은 진혁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가장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이었어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여동생 선미에 밀린 치료비를 전액 대납했고 앞으로의 모든 병원비와 재활비를 모두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혁이 수년간 이를 악물고 버텨왔던 매달 날아오던 고지서 폭탄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현실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자 진혁은 혼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울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바르게 사니까 진짜 복이 왔습니다. 하늘을 향해 쏟아내는 진혁의 통곡에는 아버지를 잃은 뒤로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보지 못했던 서러움과 마침내 찾아온 안도와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라던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낸 아들이 이제야 비로소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학병원의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최고 권위의 수술팀을 직접 주선했습니다. 선미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제때 받지 못했던 척추 신경수술과 최첨단 재활 프로그램을 전격 지원한 거예요. 돈이 없어 굳어가기만 하던 선미의 다리에 마침내 다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의 블랙리스트는 전면 삭제되었고 진혁에게 씌워졌던 온갖 누명이 낱낱이 밝혀졌어요. 오히려 불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보안요원의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되면서 진혁은 시민 영웅으로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진혁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보안요원으로 복직시키는 게 아니라 백화점 전체의 보안과 안전, 현장 관리를 총괄하는 그룹 보안 총괄 이사 자리에 파격 임명한 거예요. 진혁이 3년간 현장에서 보여준 성실함과 위기의 순간 보여준 용기와 인성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확인한 영숙이기에 가능한 결정이었죠. 이사로 첫 출근을 하던 날 아침, 진혁은 예전에 다림질하던 보안요원 제복 대신 반듯한 정장을 차려입고 백화점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진혁의 발걸음이 멈춰 섰어요. 백화점 전 임직원이 로비 양쪽으로 길게 줄을 지어서서 진혁을 향해 뜨거운 기립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한때 명찰을 뜯기고 쫓겨나던 바로 그 로비에서
이제는 온 직원이 기립하여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애써 참으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러고는 로비 한가운데에서 목이 메어오는 것을 간신히 삼키며 직원들을 향해 나지막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그 한마디에 직원들의 박수가 한층 더 뜨거워졌어요. 이사가 된 진혁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창한 경영 전략이 아니었어요.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쉬는 시간만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낡은 직원 휴게실을 최고급으로 전면 개편한 거였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노부인을 모시고 율무차를 건넸던 바로 그 공간이었죠. 가장 낮은 곳에서 일했던 사람이기에 가장 낮은 곳을 가장 먼저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꽃잎이 화사하게 흩날리는 어느 화창한 봄날이 찾아왔어요. 진혁은 눈부시게 세련된 최고급 턱시도를 입고 아름다운 결혼식장에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매일 새벽 보일러도 못 켜는 단칸방에서 다림질하던 그 제복의 자리를 이제 이 눈부신 턱시도가 대신하고 있었어요. 어깨가 넓은 진혁에게 턱시도가 어찌나 잘 어울렸는지 지나가는 하객들이 저절로 감탄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마음속에서는 칼바람 부는 새벽 골목을 걸어 출근하던 그 시절의 자신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진혁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버질로드를 걸어갔습니다. 버질로드 끝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이 서 있었어요. 비 내리는 골목길에서 짓밟힌 호떡을 보며 오열하면서도 절대로 진혁의 손을 놓지 않았던 여자. 가난뱅이라고 밀어내도 꺼지라고 윽박질러도 끝끝내 빗속에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던 여자. 지은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진혁을 맞이했습니다. 하객석 맨 앞줄에서는 장모님 영숙이 누구보다 환한 얼굴로 힘차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낡은 보따리를 들고 초라한 노부인으로 자맹했던 그날 자신을 지켜준 청년을 사위로 맞이하는 이 순간이 영숙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이었죠. 지혜로운 큰어른의 인자한 미소가 두 사람의 앞날을 따뜻하게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결혼식장 뒷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한 젊은 여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수술과 피나는 재활을 마친 여동생 선미였습니다. 선미는 휠체어에서 완전히 벗어나 제 두 발로 한 발짝, 또 한 발짝, 기적처럼 당당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선미에게 쏠렸습니다. 하객들은 입을 틀어막고 숨을 삼켰어요. 선미는 살짝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오빠가 주물러주던 그 다리로 세상 누구보다 단단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으니까요. 오빠를 위해 오빠의 결혼식에 제 두 발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버텨온 재활의 열매였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선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선미는 버질로드 끝까지 걸어와 오빠와 새언니를 두 팔로 꼭 안아주었어요. 선미는 오빠의 품에 안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 약속 지켰어. 오빠 결혼식에는 꼭 걸어서 온다는 그 약속. 진혁은 지은을 한 팔로 끌어안은 채 다른 팔로 동생을 안으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 두 발로 걸어 들어온 동생의 단단한 다리가 진혁의 무릎에 닿는 순간 응어리져 있던 모든 한이 비로소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온 식장이 눈물바다가 되었고 하객들은 저마다 눈물을 훔치며 세 사람을 위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혁은 동생의 단단해진 다리와 지은의 눈부신 미소와 장모님의 따뜻한 눈빛을 차례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느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라던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세상 누구보다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시다는 것을요. 진혁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꽃잎이 흩날리는 눈부신 봄날의 햇살 아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힘찬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타인에게 건넨 아주 작은 온기한 조각이 결국 내 인생의 가장 추운 계절을 녹여주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행색을 가리지 않고 진심을 다했던 청년의 정직함이 스스로를 구하는 거대한 복으로 돌아온 것이죠. 칼바람 불던 겨울을 지나 눈부신 봄을 맞이한 진혁 씨와 지은 씨, 그리고 기적처럼 두 발로 일어선 여동생 선미 씨의 앞날에 더 큰 행복만 가득하도록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